인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자연과 인간의 공존.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조화와 교류. 인류의 창의성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 기록유산. 조선 왕조, 그 깊은 역사의 면모, 조선 왕릉. 조선 왕조는 1392년에 고려 왕조가 끝난 이후 시작돼 500년 이상의 지속된 역사를 지녔습니다. 조선 왕조 시대에 있었던 총 27대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무덤을 일컬어 조선 왕릉이라 합니다. 조선 왕릉은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문화 전통이 확고하게 드러나는 문화유산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때 강조됐던 조상 숭배라는 유교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나라의 최고 권위자로서 왕의 무덤을 신성화하는 전통이 형성됐습니다. 죽은 왕의 무덤을 웅장하게 만들고 참배함으로써 죽은 왕에 대한 숭배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왕의 권위까지도 더불어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현존하는 조선 왕릉은 모두 42기. 현재 42기의 능 가운데 북한에 있는 2개의 능을 제외한 40기가 남한에 있고 이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릉의 특징의 하나는 주변 자연과 조화를 깨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한 게 특징입니다. 한 왕조의 능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것으로 개별적인 왕릉의 완전성은 물론이고 한 시대의 왕조의 왕릉이 모두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가치가 있습니다. 조선 왕릉은 그 보존의 가치를 여러 가지로 엿볼 수 있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조선 왕릉의 터를 잡을 때에는 풍수상의 길지를 택하기 위해 신중을 다했습니다. 산을 등지고 앞에 물이 흐르는 배산 임수의 지형을 갖추어야 하며 청룡과 백호라고 일컬어지는 산맥이 좌우를 감싸고 봉분 맞은편에 마주하는 산맥이 있어야 훌륭한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조선시대 왕릉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교적 질서에 맞춰서 능력을 조성했는데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나는 공간인 정자각을 중심으로 3단계의 공간으로 나뉘어집니다. 제실등이 있는 진입공간은 산자의 공간이고 홍살문을 지나 정자각과 수복방, 수락관이 배치된 곳은 왕의 훈백과 참배자가 만나는 성과 속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언덕 위 봉분을 중심으로 성역의 공간이 나타납니다. 능침 공간은 왕릉의 핵심으로 둥근 봉분은 보통 방위를 나타내는 12면의 병풍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병풍석에는 12지의 그림과 글자 등이 표시되어 있고 능 주변엔 능을 수호하는 성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봉분 축조 방식이나 각종 성물 배치는 주변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요소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문무인석의 조형이나 호석 그리고 난간석은 조선 왕조 조형 예술에서 달성한 독특한 경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홍살문에서 향로를 따라 이어지는 제향로와 제향로 끝에 놓인 정자각의 단순하면서 절제된 건축 형태는 조선 왕릉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엄숙하고 독특한 조형 세계입니다. 또한 조선 왕릉은 이러한 유교적 질서에 맞춰서 능력을 조성했습니다. 조선 왕릉은 조선 왕조의 독특한 장묘 문화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조선 왕조의 세계관, 종교관 및 자연관을 바탕으로 타 유교 문화권 왕릉들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조선 왕릉은 500년 이상 존속한 조선 왕조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입니다.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예술적 독창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조선 왕릉에서 세기를 걸쳐서 지속되어 온 제례의식에서도 독특한 장묘 문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선 왕릉은 유적지로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수반합니다. 왕실의 장례와 제례는 엄숙하고도 완벽한 예법에 따라 행해졌으며 왕릉 조용 절차를 포함한 모든 의례 절차가 기록돼 있고 그 가운데 제례는 후손들에 의해 지금까지도 지내지고 있습니다. 1910년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린 이후로부터 전주이시 종약원으로 인해 현재까지 왕릉 제례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국가 제례가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종묘 또한 설립됐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왕릉은 조선시대에 강조됐던 조상 숭배의 전통 문화가 이어져 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릉이 퍼져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그게 서울 시내와 서울 동쪽, 서쪽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실의 능력을 그 당시 도성인 한양을 중심으로 반경 4km 밖에서 40km 안에 두도록 하는 법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지역들은 풍수적 길지로서 현 시대에도 서울 도심 속에서 녹지를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됐습니다. 2009년 6월 30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조선 왕릉 40개 전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조선 왕릉은 풍수지리 사상을 바탕으로 조형됐으며 엄격한 질서에 따라 내부 공간을 구성하면서도 아름다운 주변 산세와 어우러져 주목할 만한 신성한 공간을 창출했고 봉분과 조각, 건축물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탁월한 사례로 동아시아 묘제의 중요한 발전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600년 이상 제례의식을 거행하면서 살아있는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독특한 공간이란 점은 세계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로 평가받는 요소입니다. 살아있는 한국 의학의 기록, 동의보감.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동의보감. 동의보감은 선조 30년 임금의 병과 건강을 돌보는 어이 허준 선생이 16년간 집필한 것으로 실용성과 과학성을 중시해 당시까지 동양의학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해 체계적으로 서술 간행한 한의학의 백과사전격인 서적입니다. 이는 총 25권 25책의 나무활자로 발행됐습니다. 우리 몸 안에 오장육부에 관련되는 내경편, 눈, 코, 입, 귀 이런 손발 이런 우리 몸의 그 바깥 부분에 해당되는 외형편, 그리고 아주 잡다한 그 질병 관련되는 잡병편과 1212가지 약재, 그 중에 637가지는 한글로 이렇게 약재 이름을 써놨는데 그런 그 탕액편과 또 침 놓고 뜸 뜨는 그런 침구편, 이렇게 5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각 병마다 처방을 풀이한 체제로 돼 있어 활용하기에 편하므로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여러 번 출판됐으며 당시 동아시아 전통의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한방의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이 학술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은 단순히 기존의 의학서적을 끌어모아 간행된 서적이 아닌 한의학 이론 체계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편제와 더불어 비판적이며 창의적으로 수록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자 당시 고가였던 중국산 한약재 대신 우리 산하에서 구할 수 있었던 약재를 대거 응용할 여지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의보감의 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한 민족, 한 국가에 국한된 그런 책이 아니고 세계인이 같이 공유해야 할 그런 책으로 평가를 받는 데다가
또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그런 가치 있는 책이라고 인정되어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중세 동아시아 의학을 집대성한 뒤 현재까지 동양의학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떤 의소보다 세계적으로 기술된 독창성, 지금까지 정확한 원본이 전해오고 있는 비대체성, 희귀성, 원형성 등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입니다. 동의보감은 한국적인 요소를 강하게 지닌 동시에 일반 민중이 쉽게 사용 가능한 의학 지식을 편집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의사라는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이 질병치료와 관련해 정신적,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동양의학의 총체적 접근법을 담고 있어 단순한 기술적인 가치를 넘어 사회적, 철학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받았으며 아울러 초간본 동의보감이 이상적인 보존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역사마을 양동 하회. 한국의 역사적인 마을 구성은 시종마을과 읍성을 중심으로 발달한 읍성마을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종마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마을 유형입니다. 한국의 시종마을은 1392년에서 1910년까지 이어진 조선시대의 초기에 형성되기 시작했고 조선 후기에는 전체 마을 중 약 80%를 점하게 되며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 남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 가운데 가장 보존이 잘 됐다고 평가받는 것이 양동과 하회입니다. 한국에서의 시족은 성씨와 본관을 같이 하는 북의 혈연 집단, 즉 조상을 같이 하는 동성동본인들과 다른 혈연 집단에서 배우자로 들어온 여성들로 구성된 사회 집단을 말합니다. 이들 시족마을은 하나 혹은 소수의 시족이 전체 주민 구성의 다수를 차지하거나 마을의 의사결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 시족마을이면서 양반 마을인 하회와 양동은 모두 조선시대 양반 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었던 한반도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름에 고온다습하고 겨울에 저온 건조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건물의 형태와 유교 예법에 입각한 가옥의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표적인 반가촌입니다. 전통 유교 문화의 살아있는 상징 공간으로 손꼽히는 이 마을의 역사는 600여 년. 양동마을은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가 조선 초 혼인을 통해 처가에 들어와 살면서 문보를 이룬 혈연 마을입니다. 넓은 안강평야의 풍수지리상 길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여러 작은 골짜기가 나란히 흐르는 물자 모양의 진세로 재물복이 많은 지형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양동마을은 특히 지세를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활용한 건물 배치가 두드러지는 등 풍수원칙에 따른 자연과 인공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 덕분에 마을엔 귀중한 문화재가 즐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조선시대 건축 양식의 특징을 잘 간직한 15, 16세기 건축물들. 2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큰 집들이 30동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택에는 종손들이 집과 마을을 지키며 보물로 지정된 여러 개의 문화재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첨당, 향당, 관과장을 비롯해 많은 이옛 건물들이 귀중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며 조선시대 대표학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회제 이연적이 주자학을 연구했던 옥산의 동락당과 그 후에 세운 옥산서원, 20여리 떨어진 곳에
회제 선생의 아들과 후손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온 마을. 감정의 절제를 통해 선비로서의 유학적 학문의 도달을 이루고자 함이 담겨있는 공간이며 강직하고 대적 같은 선비 정신이 숨쉬는 이성적인 공간입니다. 각 건축물들을 보면 그 시대 선비들이 추구하려 했던 생활이 건축에 어떻게 투영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언덕이나 동산마루에 누각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안강들이란 먼 곳을 관리하고 자치 행정기관 구실을 한 흔적으로 그 시대의 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산등성이 정자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자문화는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공간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채에 날아갈 듯한 처마와 정밀하게 조각된 난간들의 세련된 솜씨가 조선 건축의 예술성을 보이며 마루의 생김새가 천지인으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의 고마움을 느끼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나고 다툼 없이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유교적 철학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유교 철학을 근본으로 한 이 동네에 그 경로사상이라든지 충효사상이라든지 또 예절, 관서, 통가이래 이러한 미풍 양식들이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손소 영정과 같은 보물과 마을 공동체의 세시 풍속 등이 세대를 이어 전승되고 있는 세계의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현재 양동마을은 헌성 당시의 마을 구성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배치된 주요 건물들은 모두 보물과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돼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중요 민속마을 지정 이후 엄격한 고증에 의해 보수 관리되고 있어 본래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역사마을 하회. 풍산 유씨가 600여 년간 대대로 살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마을이며 와가와 초가가 오랜 역사 속에서도 잘 보존된 곳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때 유학자인 겸암 류운용과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서해 유성룡 형제가 태어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안동 하회마을은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반의 주거 문화를 대표하는 양진당과 충효당, 북천댁과 서원 건축의 백미인 병산서원과 같은 옛 건축물들은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자어로 물이 돈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은 낙동강이 S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안고 흐르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마을의 외형적 모양이 우선 독특합니다. 하회마을은 주변 자연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낙동강의 넓은 강류가 마을 전체를 동남 서방향으로 감싸고 있어 그 모양이 연꽃이 물에 떠있는 형상이라는 연화부수형 또는 태극문양과 닮았다 해서 태극형이라 불리는데 이 둘 모두 풍수지리상 명당으로 불리는 형상입니다. 수령이 600여 년 된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는 곳. 하회마을의 집들은 이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강을 향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회마을은 현재에도 주민이 살고 있는 자연부락으로 지금은 150여 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은 중앙길을 중심으로 북촌과 남촌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북촌의 대표적인 주택으로는 양진당과 북촌댁이, 남촌의 대표적인 주택은 충효당과 남촌댁입니다. 1999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 전통의 고장으로서 방문해 더욱 유명해진 하회마을. 우뚝 솟은 소슬대문과 장엄한 분위기가 감도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유교 건축물들은 조상과 존경하고 따르던 학자의 정신을 기리며 학문에 정진했던 선비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회마을에서는 전통 방식의 유교적 관원 상제를 계승하고 있으며 하회 별신구 탈놀이 등의 민속놀이도 고려 말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국보 제121호로 지정돼 있는 하회탈.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탈로서 지금은 각시, 중, 양반, 선비, 초랭이, 이매, 분해, 백정, 할미 9개의 탈들만 전해지며 3개의 탈은 안타깝게도 분실됐습니다. 하회탈의 특징은 사람의 표정, 결국 희노애락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탈입니다. 하회탈은 표정이 살아있는 탈로서 세계 제1의 가면으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하회탈의 재료는 오리나무로 표면에 오칠을 2겹, 3겹으로 칠해 정교한 색을 냈고 격식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추었습니다. 약 500년 전부터 내려온 하회 별신굿 달놀이는 우리나라 가면극의 발생이나 기원을 밝히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내용은 주로 양반을 놀리는 해학적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탈춤과 같이 희학적이고 신분 파괴적이며 진보적인 문화가 보수적인 전통 유교 문화와 강물을 따라 흘러내리는 열린 소통의 마을. 감성적인 마을이 바로 하회 마을입니다. 하회 마을은 고택의 아름다움, 독특한 무형 문화가 고스란히 전승되어 온 소중한 세계 문화 유산입니다. 양동 하회 두 마을은 14, 15세기 조성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마을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조선시대 유교적 전통 사상을 잘 반영한 경관 속에 전통 건축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유교 교육의 중심지답게 유교적 삶의 양식과 전통 문화를 현재까지 잘 계승하고 있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 발자취 유네스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이 인류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인류의 문화 발자취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인간의 창조적 재능의 걸작, 문화사의 전통에 근거한 예술, 인류 문화사에 빛날 한국의 세계 무형문화유산. 바람의 축제, 제주 칠머리당 영동굴. 인류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해 지정되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제주 칠머리당 영동굿은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주의 작은 어촌 건립동. 이곳의 옛 지명이 칠머리입니다. 이곳 칠머리의 당에서 치러지는 당굿, 칠머리굿 가운데 영등굿은 한국에서 유일한 해녀의 굿으로 그 문화적 가치가 높습니다. 제주 칠머리굿은 대한민국 남부 해안 지역과 도서 지역에 내려오는 영등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굿으로 영등은 바람의 신입니다. 매년 2월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 이때는 물살이 세 해녀들은 바닷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때 바람의 신 영등 할매가 내려온 것이라 믿었습니다. 평생 그날그날 먹을 것을 바다에서 건져 올렸던 해녀들에게 바다의 날씨는 가장 큰 걱정이었을 터 바람의 신을 숭상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기 그지없는 신앙이었습니다. 마을 수호신인 도원수 감찰 지방관과 용왕 해신 부인 두 부부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비는 구슬함과 동시에 부부 수호신과 함께 영등신을 맞이해 소중히 위하는 굿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입니다. 육지의 굿들과 비교해 다른 점은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한다는 것. 모두 바다의 의지에 달았던 삶이 녹아 있습니다. 바람의 신 영등신은 외눈베기 섬 또는 강남 천자국에서 2월 1일에 제주도에 들어와서 어부와 해녀들에게 풍요를 주고 2월 15일에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내방신입니다. 당굿은 칠머리당에서 음력 2월 1일에 영등 환영제와 2월 14일에 영등 송별제로 합니다. 주민들은 영등신이 환영제보다 성대한 송별제를 받고 이튿날인 15일에 다시 송별제를 받은 뒤 떠난다고 믿습니다. 이 보름 가까운 기간, 신기하게도 이때에는 해산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조개를 건져 올려도 비어있기에 주민들은 그 까닭을 영등신에서 찾았습니다. 영등신이 제주에 와 해산물을 먹으며 산 구경, 물 구경을 하며 다니기에 해산물을 구하기 어렵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영제는 간소하지만 송별제는 밤에 시작해 다음날 낮까지 매우 성대하게 치루합니다. 영등신이 들어와서 이제 제주도의 모든 풍어, 육상으로 가면은 오궁 농사를 씨를 뿌려주고 가고, 바다에는 뭐 해초, 고동, 생북, 전북, 소라 뭐 이런 전부 다 씨 뿌려주고 가는 마당에서 송별 대제를 아침 9시부터 시작하면은 저녁 6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별 대제일이 제일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신방이 진과 북, 설세 등의 악기 장단에 맞춰 노래와 춤으로 굿을 진행합니다. 굿의 순서는 모든 신을 불러 굿에 참가한 집안의 행복을 비는 초감제, 혼향 당신인 도원수 감찰 지방관과 용왕 해신 부인을 불러 마을의 평안을 비는 공향 등, 용암신과 영등신이 오시는 길을 닦아 맞이하고 어부와 해녀의 안전을 비는 요왕맞이, 마을 전체의 액을 막는 도액마금, 해녀가 바다에서 잡은 것들의 씨를 다시 바다에 뿌리는 씨드림, 영등신을 배에 태워 본국으로 보내는 배방송, 처음 불러들인 모든 신들을 돌려보내는 도진으로 끝이 납니다. 영등신이 가면 봄이 온다고 전해지는데 영등신은 바람의 신이자 봄의 전령인 것입니다. 영등굿의 기원은 풍어굿입니다. 500여 년간 내려온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바다를 생의 무대로 삼았던 제주도 특유의 해녀신앙과 민속신앙이 담겨져 있고 인류 문화의 원형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세계 무형문화 유산입니다. 보름달을 보며 비는 둥근 소원, 강강술래. 강강술래는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놀이 중 하나입니다.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이나 8월 추석에 둥근 달이 뜨면 젊은 여성들이 마을의 넓은 집 마당에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특히 벼농사의 추수를 앞둔 추석에 크게 놀았는데 알곡이 알알이 연그러 풍년이 들기를 소망하는 집단적 기도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달과 여성 그리고 밤과 원형이 상통하는 상징성도 지녔습니다. 천상의 보름달이 둥근 것처럼 지상에는 여성들이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추는 강강술래가 즐겁습니다. 참여한 여성들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노래에 맞춰 둥글게 원을 그리며 율동을 합니다. 누군가 마을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앞서리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강강술래라는 후렴을 합니다. 평소에 바깥 나들이가 자유스럽지 않았던 젊은 여성들은 허용된 하룻밤 강강술래판에서 신명이 돋도록 놀고 뛰고 노래합니다. 이 강강술래는 가사가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때그때 생기는 대로 즐거운 가사 하고 즐겁게 뛰고, 또 슬픈 가사 하면 또 슬프게 하고, 또 웃기는 가사 하면 웃으면서 하고, 그렇게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해요.
밤을 새워가며 가사를 바꿔 부르는 노랫말은 여성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있는 민중의 시로서 매우 문학성이 풍부한 구비문학이기도 합니다. 강강술래는 노래, 무용, 시가 삼위일체의 형태로 이루어진 원시 종합 예술로서 한국 특유의 발라드 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이모 생각 절로 난다. 강강술래. 곡조의 빠르기에 따라 느린 춤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곡조가 빨라지면서 신명에 겨워서 춤을 추고 나면 다음날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부었다고 합니다. 강강술래는 춤이면서 노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놀이도 함께 즐깁니다. 일반적으로 둥근 원을 그리며 원물을 주다가 흥이 나면 가운데 한 사람이 들어가 춤을 추는 남생이 놀이를 비롯해서 고사리 꺾기, 청어 엮기, 기와 밟기, 꼬리 따기, 덕성마리, 문지기 놀이, 실반을 꿰기 등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강강술래는 한국의 민속 중에서도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가장 잘 나타나는 놀이입니다. 선과 율동을 통해 펼쳐지는 한바탕 놀이판에서 여체의 신비 같은 원흉의 미감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손에 손잡고 하나로 어우러져 둥글게 돌아가며 윤무하는 사이에 참여한 모두가 화합과 일체감을 체험합니다. 강강술래는 인류 문화 다양성의 원천을 보여주고 인류의 창의성을 증명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액을 막는 아름다운 춤, 처용무. 신라 제49대 왕인 헌강왕이 행차를 나왔다가 잠시 개운포에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름이 일었습니다. 이때 헌강왕이 신하에게 명해 절을 지을 것을 약속하자 조화를 부린 동해영왕이 7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노래와 춤, 음악으로 왕의 덕을 찬양했습니다. 동해용왕의 아들 중 하나인 처용은 왕을 따라 궁궐에 들어와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으로 변한 역신이 자신의 아내와 동침한 것을 보게 된 처용은 춤과 노래로서 역신을 물리쳤습니다. 처용무는 처용의 가면을 쓰고 추는 탈춤입니다. 오늘날엔 무대에서 공연되지만 당초에는 궁중무용으로서 악기를 내쫓고 궁중연회 때 평화를 기원하거나 새해 전날 행운을 빌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처형 설화에서 비롯된 이 신비한 가면부에는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상스러운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처형탈은 팥죽색, 붉은 피부에 빨간 피부와 하얀 치아, 양쪽 귀에는 주석고리와 납구슬을 달았으며 예전 관복에 사용하던 모자인 사모를 쓰고 사모 위에는 목단화 2송이와 복숭아 열매 7개와 가지를 꽂습니다. 처형탈의 팥죽색이나 복숭아 열매 등은 악귀를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모란꽃은 재물을 불러온다는 부귀화로서 경사로운 일을 맞이하는 진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형무는 푸른 옷을 입은 무용수를 선두로 5명의 처형들이 한 줄로 입장하며 시작됩니다. 걸음거리는 용이 산등성이를 넘어가듯 신중합니다. 매우 느린 음악에 맞춰 몸의 중심을 흐트리지 않은 채 흐르는 강물처럼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5가지 색의 복식을 입고 춤을 추는 처형은 각각의 상징성을 지닙니다. 파란색은 봄, 빨간색은 여름, 흰색은 가을, 검정색은 겨울을 의미하며 중앙의 노란색은 사계절을 관장합니다. 이는 동양의 음양 오행론에 입각한 것입니다. 청의 나무, 적의 불, 흙의 물, 백의 바람, 황의 대지가 오행을 구성합니다. 음양의 기운이 하늘과 땅을 생성하고 오행이 움직임으로써 자연 만물이 생장하고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5 처형은 나아가 인이 예지신의 유교적 덕목을 상징합니다. 모든 처형이 청처형의 뒤를 따라 시작의 장소로 되돌아가면서 춤은 마무리됩니다. 이는 끝남이 곧 시작이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남이 있음을 뜻합니다. 초영무가 세계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이유의 하나는 그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그 예술성이 시대별 즉 신라로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그 사상을 계승한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처형무는 단지 귀신 쫓는 의식으로서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사상적 가치를 담으며 숭고한 예술로서 오랜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1000년의 시간을 이어온 아름다운 춤사위. 그 속에는 사악한 기운을 쫓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희구하는 한국인의 이타적 기원이 깃들어 있습니다. 서민의 애환이 녹아있는 종합예술 남사당 놀이. 남사당 놀이는 꼭두새를 비롯한 최소 40명에 이르는 남자들로 구성된 유랑 연예인인 남사당패가 농어촌을 돌며 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조선 후기부터 연행했던 놀이입니다. 남사당 놀이는 서민층에서 발생해 서민들을 위해 공연된 놀이, 즉 민중오락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그 내용도 서민들이 당시 사회에서 전대받던 한이 담겨 있으며 양반 사회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들어 있습니다. 남사당 놀이는 민중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 민족예술의 바탕이 되는 중요 무형문화재입니다. 우리 그 남사당 놀이 특징이라는 것은 우리 남사당 놀이가 그만 남사당이 아니고 남사당 놀이에 6가지 종목이 있어요. 남사당 놀이패의 주요 사항에는 풍물놀이, 버나, 살판, 얼음, 덧배기, 덜미 등으로 조선시대 관에 속해 나라의 행사나 외국의 사신이 왔을 때 공연을 했던 재무광대의 가무백기의 전통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남사당 놀이라는 민중오락으로 발전했을 때에는 그 속성이 달라졌습니다. 남사당 놀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풍자를 통한 현실 비판성이 있습니다. 덧배기와 덜미에는 부패한 권리와 무능한 양반에 대한 비판,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관념과 허위를 극복하는 자유로운 삶의 추구 등이 나타납니다. 기층 민중들은 이런 놀이를 통해 심리적 억압 상태에서 벗어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남사당 놀이가 이루어지는 놀이공간은 야외의 공간이면 어느 곳이나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원형의 주위에 구경꾼들이 앉아서 공연을 보며 공연 사이사이 참견을 하는데 이에 광대는 그 참견에 일일이 대꾸를 하며 구경꾼들의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놀이판은 공간의 구성으로나 내용으로나 철저히 열린 판이 됩니다. 남사당패의 다른 특징은 그들이 매우 뛰어난 기능을 지닌 전문 예인 집단이란 점입니다. 이들은 음악, 무용, 문학, 연극, 마임, 기예 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남사당 놀이는 주로 중부지방의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하며 기존 마을 농악을 더 체계화시켜 뛰어난 음악적 기량,
다양한 움직임, 춤과 놀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화는 쳇바퀴나 대접 등을 긴 막대기를 이용해 돌리는 기회로 위로 던져 받아 돌리기, 서로 던져 받아 돌리기, 여러 자세를 통한 돌리기 등을 보여줍니다. 돌리는 사람인 번화잡이와 매호씨의 주고받는 재담과 소리가 있어 극의 요소가 두드러집니다. 잘하면 살판이요 못하면 죽을 판이란 뜻에서 붙여진 살판은 일종의 덤블링과 같은 땅재주입니다. 제주꾼과 어릿광대의 넉살 좋은 대사 주고받기가 특이합니다. 줄타기를 얼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얼음 위를 걷듯이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줄타기의 줄은 높이 2.5m, 길이 10m에서 15m로 많은 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에 설치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시대를 몰라. 줄을 타는 얼음새는 아래에 있는 어릿광대와 서로 재담과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놀이를 진행하는데 이것이 줄타기의 재미를 더 높여줍니다. 덧배기는 세상을 더하여 본다는 뜻으로 탈을 쓰고 노는 탈놀이 형태입니다. 이것은 재담, 춤, 반주음악, 노래, 마임 등을 통해 사회 풍자와 놀이적 즐거움을 주는 일종의 가면극입니다. 덜미는 꼭두각시 노름이라고도 하며 한국 유일의 인형극입니다. 배잡이가 막 뒤에서 인형을 조종하면서 말을 주고받으며 무대 밖에 악사석에 있는 산바지가 등장인물과 말을 주고받으며 개방된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할 곳이 막에 놔두구나. 그래서 죽장 짓고 좋다. 마에하. 여섯 마당의 각각 독립적인 놀이들이 서로 연계성을 갖고 펼쳐지는 남사당 놀이는 한국을 대표할 가장 서민적인 종합예술로 일반 관객의 참견에 대해서도 즉흥적인 반응을 보이는 즉흥성과 공연 당시의 세태풍자로 인해 항상 현재화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의 장엄한 아름다움, 영산제. 영산제는 한국의 대표적이고도 가장 성대한 진리 구현 의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기 약 2600년 전 인도 영취산에서 인도의 석가모니 부처가 여러 중생이 모인 가운데 법화경을 얘기할 때의 모습이 시공을 초월해 전개되고 있음을 의식화한 것입니다. 영산제는 공연이 아닌 장엄한 실제의 불교의식인데 과거 이야기 속의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현재 모인 대중과 중생의 영혼이 영산제를 통해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이른바 현재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삶과 죽음으로 갈라진 우리 모두가 불법 가운데 하나가 돼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는, 즉 불법 인연을 맺고 깨달음을 얻고자 부처님 전에 행하는 최대의 장엄한 불교의식인 것입니다. 영산제는 부처의 나라를 건립하기 위해 야외에 영산회상도를 내다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신앙의 대상을 절 밖으로 모셔오는 영전 및 이운의식을 하는데 이때 부처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해 해금, 북, 장구, 거문고 등의 각종 악기가 연주되고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등을 춥니다. 이때는 물론 모든 불교의식에서 사용되는 음악을 범패라하고 무용을 작법무라 칭하는데 범패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고 작법무는 무용 동작을 통해 진리인 불법을 만나게 된 환희로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법무는 제의식의 장엄함을 더하는데 바라무, 작복무, 법고무, 타주무로 나뉩니다. 바라무는 바라란 악기를 사용한 무용이며 작복무는 육수 가사를 입고 고가를 쓴 승려가 양손에 연꽃을 들고 불법을 찬탄하는 무용입니다.
법거문은 법고를 치면서 하는 무용으로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는데 이는 구도에 박차를 더함을 뜻하고 끝부분의 느려짐은 원하는 경지의 이름을 뜻합니다. 타주문은 식당 작법에서 이루어지는데 공양에 의한 에너지를 장차 성부를 위해 쓰도록 경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작법문은 세간의 율동과 달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삼매에 들게 해 대중으로 하여금 고락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중도에 들게 합니다. 영산제 의식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각 절차 중에 포함돼 깨달음과 수행의 단계를 의미하는 춤사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을 옮긴 후에는 여러 가지 예를 갖추어 소망을 기원하며 영혼에겐 진리와 음식을 베풉니다. 마지막 봉송 의례로 제단이 세워진 곳에서 모든 대중이 열을 지어 돌면서 독경 등을 행합니다. 본의식은 주로 의식 승려에 의해 이루어지나 회향의식은 의식에 참여한 모든 대중이 다 같이 참여한다는 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영산제가 우리나라의 문화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 의식이긴 하지만 모든 춤이나 소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불교에서 나온 그 영산제 범패 소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산제는 한국 불교의 독창적인 예술 표현이자 전통 문화의 하나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하고 공연이 아닌 대중이 참여하는 장엄한 불교 의식으로서 가치를 지닙니다. 영산제는 불교는 물론 한국의 사상, 문화, 예술, 역사 등이 어우러져 피어낸 꽃과 같은 것이어서 한국적 불교를 느끼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 발자취 유네스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이 인류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인류의 문화 발자취 한국의 세계문화유산